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66포인트 떨어져서 2.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31포인트 떨어져서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장 후반까지 쭉 그냥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공지도 좀 드렸는데 증시가 굉장히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은 환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9원 올라가지고 1302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원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을 보게 되면 정고점을 그냥 훌쩍 넘어가지고 그냥 천장을 뚫어버렸고요. 지금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전에 찍었던 그런 1300원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환율 가격대에 진입을 하는 것이고요. 2007년이나 2008년 요때 이제 금융위기 때나 올라갔던 그런 환율이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자체가 빨리 좀 안정화가 되어야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나올 텐데, 지금은, 고환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원화 가치랑, 그 다음에 주식, 뭐 그런, 가치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이런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약세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외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같이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처럼 빅스텝이나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상승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0.5%나 0.75% 정도 올렸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속하게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해외 증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상하이, 뭐 중국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제일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유럽 증시도 좀 같이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방향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도 아니고, 아직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 것에 대한 효과도 보지 못했고, 일단 금리 인상은 계속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로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는 계속 그런 뭔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짙은 안개들이 하나씩 거쳐가면서 바닥 라인이 잡히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 시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분명히 이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보시면 뭐 일봉 결국엔 또 바닥 라인 추가로 뚫었고요. 계속 이제 연일 연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고 요때처럼 다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이 월봉 한번 크게 떨어졌던 이런 월봉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 정도 낙폭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지수 절대 포인트로 따진다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역대급이죠. 하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좀 빠진 상황이고 이때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30% 정도 빠진 위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추가로 더 떨어진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악재에는 좀 크게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불안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또 우리나라 이 은행이라든지 그런 정부가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환율 방어에 나설 거고요. 계속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네,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뭐 계속 나갑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량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 코스닥도 보시면 뭐 그냥 좀 내리면 그냥 4%죠 요즘. 네, 3, 4%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세게 내리면.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700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700선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 저점 추세 라인이 아직까지는 뭔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한번 떨어지면 크게,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지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뭔가 매수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매도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이 수급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조금 더, 네, 이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큰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증시가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예상보다 더 악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네,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은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 1,300원. 네, 지금 뭐 거의 뭐 몇 년 만에 지금 1,300원을 보는지 참 정말 진짜 1,300원까지 와버렸네요. 자, 지수 선물 보시면은 뭐 오늘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상, 2%까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뭐 3.2% 정도. 그래서 채권 금리 시장은 3.2% 정도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도 올라가는데 채권 시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또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여기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채금리 자체가 계속 고점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지금 1년치를 보아서 그렇지만 5년치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죠, 사실. 그래서 이 국채금리 시장이 그동안 떨어지던 이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부터가 조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때까지와는 좀 다른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채금리 시장도 계속 주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은 네, 뭐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 네, 지금 뭐 나가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미 우리는 네,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락을 한번 견뎌보겠다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공지를 좀 썼고요. 그런 말이 좀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어본 그런 큰 하락장들은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 회복세에서 좀 더 지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회복을 못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는, 그죠? 성장성이 없는 종목 위주로는 당연히 이제 거품이 쭉 빠진 상황에서는 다시 유동성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혹은 아직까지도 전망이 괜찮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그냥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다 같이 그냥 떨어져 버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지수가 치고 나갈 때 같이 치고 나갈 거고요. 내려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해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뭐 하루아침에 그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몇 달은 더 차분히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후에도 좀 몇 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주식 농사가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뭐 몇 달 뒤면 사실 올해 말이죠. 그래서 2022년이 상당히 이제 힘들게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제 위기가 네, 사실 위기이긴 합니다. 위기 아닌 위기가 왔는데, 그런 경험은 한 번 정도는 어차피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엔 한 번 정도는 겪었어야 하는 일이었죠. 네, 그래서 하락이 있다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다면 하락이 있는 그 점을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3.6% 하락했고요. 16,0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두산에너빌리티도 네,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장 후반까지 그냥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지금 거래가 된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이 시간외 가격이 조금 올랐죠.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한 45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고 16,500원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좀 한 상황인데, 지금 시간외 거래량이 한 지금 보시면은 2, 30만 주, 네, 25만 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장 중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장이 끝나고 이렇게 뭐 그대로 시간 외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자세한 소식은 네, 좀 이따가 이제 소식 전해드릴 때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원전 종목들 사실 오늘 다 빠졌습니다. 전부 다 이제 증시 따라서 뭐 적게는 2% 이상, 네, 많게는 이제 5% 이상까지도 지금 빠진 상황이고, 그 호재의 반응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장 후반까지는 그냥 밀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 외 가격에서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다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제 시간 외 가격에서 좀 선전을 했고요. 우진도 이렇게 올랐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제일 많이 올랐네요.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직접 방문을 했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원전 정책을 오늘 또 새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좋은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소식들이 있었어도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대로 이제 V자로 쭉 올라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호재도 짓누르는 이런 하락세가 분명히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이 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좋은 소식이 있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환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원화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화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아마 달러로 가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들고 있을수록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차익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환손실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대규모로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왔고, 네, 뭐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뭐 원전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사실 좋은 소식은 없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더 네, 중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시장 상황이 분명히 이제 좀 이 하락세가 먹고 나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뭐 상승을 쭉 할지, 네, 어느 정도로 상승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장이 좋지 않다면 또 이제 장 초반엔 크게 높이 시작을 했다가 쭉 빠지면서 또 네, 길게 이제 음봉을 이렇게 눌리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그냥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6,000원대 3일 정도 진행이 되었고 520만 주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은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16,000원 정도가 거의 저점 정도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 16,400원 정도에 매입을 좀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밀려서 조금 뭐 참다가 좀 더 참다가 매입을 할까라고 좀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6,000원 정도는 이 베팅을 해도 되겠다. 추가 베팅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이런 이제 전저점 라인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차례 정도 추가 매입을 또 진행을 했고요. 우리는 뭐 요런 데서 계속 이제 이 진행을 좀 하다가 그동안 이제 가기 힘든 구간 이렇게 왔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좀 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뭐 하단 라인을 깨는지 보고 조금 반등하는 초입기에 다시 매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쌍바닥 정도 확인하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런 매수 타점 포인트는 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사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 차트의 이 분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클 때는 그런 차트에 대한 분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지표, 그죠? 기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냥 선긋기죠. 전저점, 뭐 전고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선긋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증시가 이제 하락세를 멈춘다면 요 정도 깊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심 기대는 하지만 사실 뭐 이때까지 그런 호재가 나오더라도 좀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큰 기대 없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점은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더라도 한번 매수세가 붙어주면 이런 식으로 금방 이제 올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지금 떨어진 만큼은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 금방 올립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으면 금방 올리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이런 하락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넘어가고요.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뭐 하단 라인이 좀 깨져서 좀 보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선 분석이 의미가 없죠. 월봉이 이미 깨진 상황에서. 그래서 뭐 요런 라인 뭐 받치면서 이렇게 막 줄을 그어서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차트적으로 그냥 이런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지 지금 뭐 이렇게 자리가 텄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된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저는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깨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지금 뭐 두산 에너빌티가 2까지 뭐 65월봉선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저는 2000포인트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2000 아래로 1900선대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떨어지려면 환율이 진짜 1400원 뭐 1500원까지 치솟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전이 되어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때 정도 갔을 때는 아마 이 투자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런 세계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이제는 뭐 주식시장은 거의 뭐 포기를 해야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지금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깨졌다라고 해서 그 다음까지 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증시가 반등했을 때 이렇게 꼬리를 만든 것처럼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 분석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로 증시 전체에 자본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월봉도 저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은 뭐 오늘 기관 외국인 둘 다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11만 9천 주, 외국인 투자자 33만 5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오늘 뭐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그다음에 뭐 연기금 모두 좀 매도를 한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는 뭐 사실 뭐 골고루 매도했지만 특정 세력이 뭐 계속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투신이 4일 연속 좀 매도하긴 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이때 이제 연일 매수를 하다가 뭐 조금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를 하나씩 집어넣네요. 근데 뭐 4만 주 정도면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도 물량도 오늘 뭐 환율에 대한 그런 1,300원 정도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기계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좀 증시 전체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급 자체도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가 매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매도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투매라고 할까요? 네. 그런 환율에 대한 저항선이 좀 뚫려 버리니까 그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기계적으로 네. 던져버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더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네. 뭐 상한가를 치거나 뭐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쭉 내리다가 한번 쭉 상한가를 쳤다가 그때 이제 상한가도 네, 개인들이 올라타기 힘들게 순식간에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늦었죠. 아무튼 그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꾸준히 들고 가보시면 저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네, 차트는 마무리하고 차트 수급 마무리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어제 제가 이제 이 잔고가 1420만 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주로 이렇게 어제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이제 70만 주 정도 늘어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주 상장에 대한 EWR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이 41만 주 정도였는데 요때 이제 상환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교환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이렇게 구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EWR에 대한 추가 상장 물량 560만 주에 대해서 미리미리 또 구매도를 쳐놓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때 한 500만 주 정도 늘어나면서 정확히는 이제 한 450만 주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미 이제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뭐 560만 주 대비해서는 아직 조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 거래가 이전처럼 막 1WR 그 상장 때처럼 막 하루에 200만 주씩 거래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잔고 수량이 더 늘어나더라도 뭐 2천만 주까지는 안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 안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정도까지가 이제 거래 마무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EWR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7월 3일 전에는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1WR 때도 이제 정리를 못 하셔가지고 좀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자, 그렇게 이제 공매도 잔고도 그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 그 다음엔 이제 투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상환이 조금 많았습니다. 체결 78만 주, 상환 85만 주 정도로 한 10만 주 정도가 네, 상환이 되었고요. 어제보다 조금 줄어서 3,360만 주로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틀 동안 지금 체결도 많고 상환도 많고 뭔가 교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이게 뭐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차츰차츰 감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내일은 또 대차 잔고가 크게 거래가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3,3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크게 늘지는 않았다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넘어가고 외국인 추정 물량은 32만 주 매도해서 42만 주 매도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10만 주 정도. 그리고 어제 매수했던 거 뭐 거의 다 매도하고 좀 더 많이 매도되었죠. 그래서 보유율 자체는 9.87%로 어제 9.94%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9.8%대, 9%대, 뭐 10%까지 한번 찍고 왔는데 뭐 그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죠.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다시 매수를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좋은 상황 이슈가 좀 나온 상황에서 수급이 한번 붙어준다면 충분히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올라간 그 주가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대차 정보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잘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뉴스케일 파워, 이 종목이 SMR 종목이죠. 상당히 이제 주가를 선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다우 지수는 뭐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 SMR 관련 종목은 상당히 지금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초 그러니까 상장가 대비해서 뭐 이때는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8.87달러까지도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이 21선 태우고 5일선 태우고 지금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스닥이 폭락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우상향 차트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SMR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이 SMR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뭐 바로 하진 않겠지만 그 지분 가치가 계속 증가를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본 가치도 계속 증가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흥미있는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우리나라는 완전히 원전 종목들이 박살이 났지만 지금 뉴스케일 파워는 상당히 잘 선전하고 있다. 이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밀려서 저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16,000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련 종목들이 저렇게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자로도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이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는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적이 역대 처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가 산업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시장에 인식을 시켜준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대폭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암시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암시뿐만이 아니고 직접 이제 지시도 내렸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냥 시장 수급이 꼬여서 좀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주춤했던 원전 생태계 되살린다. 925억 긴급 일감 발주, 그 다음에 SMR에 4천억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뭐 소형 모듈 SMR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을 했고 4천억 원을 이제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저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4천억은 이미 정해졌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새로 나온 소식은 원전 협력업체에 이제 올해 안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 생태계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긴급 일감이라는 것은 이제 신한울 3, 4, 5기에 들어가는 그런 설계라든지 그런 기자재들을 미리 선발주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착공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겠다. 그리고 확정이죠. 거의 100% 확실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신한울 3, 4호기는 기존 확정된 사실이고, 이제 두산에너빌티 입장에서는 매몰된 그런 비용들이 이제 회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정말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여기 보시면은 신한울 3, 4호기에, 네,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라고 한다면, 네, 올해가 이제 2022년이기 때문에 3년, 4년, 5년 이렇게 3년 동안 약 1조 원의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발주를 서두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티처럼 원전 내부의 그런 원자로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큰 일감들이 네, 수주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소식이었다. 네, 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도 이제 다음 달에 발족을 한다라고 하고요. 원전 수출을 위해서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로 그 다음에 이 추진단이라는 게 그죠, 민간 협력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원전 기술력과 시공력을 포함해서 대규모 이제 금융 조달,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방산 경제 협력 등, 이 방산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방산 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현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그죠,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탱크 K9 자주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방산 쪽에 같이 이제 딜을 한다는 거죠. 방산을 같이 껴서 원전에 대한 그런 세일즈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우리나라가 잘 하는 그런 경제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원전을 수출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중소기업을 위해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마련을 했다라고 하고요. 300억 원은 단기 이제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네, 운전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00억 원은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지원 한도도 이렇게 100억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두산에너빌티에 직접 뭐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두산에너빌티 하나만 살아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제 숨통을 틀 수 있는, 그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발판을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이제 대출 금리도 이제 인하를 해주고, 네, 대출의 만기도 1년 이상 네, 만기 연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폭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전 산업 한번 다시 살리겠다라고 네, 노골적으로 이렇게 네, 공표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력을 네, 공언을 했고, 거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 네, 일석이조죠. 그래서 내수 시장도 열렸고 이제 수출 시장도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가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이 상황이고요. 우리가 두산에너빌티를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둘씩 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의 방향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대를 해왔고 기다려왔고, 그 산업이 차츰차츰 한 단계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정도에 따라서 뭐 주가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된 상황이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반영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이제 3조 가량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중복되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좀 넘어가서 중간에 이제 3조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3년 동안 3조 이상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
올해 12월까지 원전 산업 가치 사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협력업체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수요 연계형 R&D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 기술 연구를 위한 그런 연구 개발에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융합대학원이죠. 고준위 방패물 융합대학원을 신설해서 매년 20명 규모로 고준위 방패물 관리 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과 원전 산업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좀 이제 많은 관련 업종 관계자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업종을 바꾸거나 그렇게 이제 많이 그만뒀는데 다시 한번 그 분야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통 크게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가 16,000원에도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길래 들고 와봤고요. 이건 이제 뜬금없이 나사 얘기가 나왔는데 달 소형 원전 속도 이런 기사가 또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또 록히드 마틴과 웨스팅하우스가 이 업체로 선정이 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년간 작동할 40kW급 소형 모듈 원전을 달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나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원전 예비 설계를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달에 왜 필요한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라든지 탐사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구에서 이제 연료를 싣고 뭐 달까지 가거나 뭐 화성까지 가서 그걸 이제 그 연료를 가지고 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주에 나가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달이라든지 그런데 원자로를 지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초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떻게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용도가 상당히 이제 다양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단순히 대형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원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우주 속에서도 건설이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그 다음에 대형 선박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건설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시장 가치와 잠재성이 지금 또 이렇게 기사화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자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그죠?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큰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에는 분명히 이런 SMR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원전이 이전에 2006년, 5년 요때 한참 원전 붐이 일어나가지고 원전 건설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그냥 원전은 원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전이 좀 다른 산업과 좀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너지가 돌고 돌아가지고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할 때 기저 에너지원으로 원전 에너지가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산업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 그 속도도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이 그냥 약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그냥 올해 뭐 없다 치고 좀 더 차분히 지켜보면 결국에는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이제
영상 초반에 좀 장전체적인 시향 얘기가 좀 길어서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부분 건너뛸 부분은 건너뛰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찍는 것이니까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